천하의 킹메이커 여부리도 수명이 다했나 보다. 여부리의 몰락. 장량왕부터 진앙정의 관례를 치르기 전인 12년 동안 여부리는 그야말로 권력의 2인자로 모든 광명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의 반란 이후 노예의 전행을 처리하지 못한 여부리에게도 문책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여부리가 노예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삼족이 멸문제하를 당했을 것이나 여부리는 노예와 관련이 없었으므로 상국의 자리에서 물러나 시급인 낙양에서 생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부리가 진나라에서 상국으로 있었을 때는 그의 배신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진나라 본국에서 떨어진 낙양을 시급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 한위조 연제 초에 육국의 사신들이 드나들면서 여부리를 현재 말로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행차의 행렬이 진앙정의 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진나라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자의 반역 행위가 됩니다. 진앙정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앞편에서도 밝혔듯이 킹메이커 여부리의 직접 거래 상대자는 진시황제의 아버지인 장량왕 이인이고 진앙정은 제3자입니다. 진앙정은 최대의 수혜자일 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장량왕과는 입장이 달랐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여부리에게 진앙정으로부터 한편의 칙서가 당도하였습니다. 주임이 보기에 당신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 낙양의 10만 호를 시급으로 받았는가? 노예가 입궁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까지 최고의 자리인 상국에 있었던 자가 누구이며 왜 이들의 반란을 막지 못하였는가?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식솔들을 촉으로 이주할 것을 명하노라. 칙명을 받는 순간 여부리는 죽음을 감지하였고 곧 비상을 먹고 자살하였습니다. 촉은 노예의 반란군들이 유백한 곳으로 그것은 여부리의 죽음을 의미하고 여부리가 자살함으로 해서 그의 가족과 식솔 및 빈객들에게는 위해가 가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부리는 노예의 반란과는 관련이 없었으나 진앙정은 노예의 반란을 구실로 여부리를 실각시키고 자살에 이르게 했던 것이 역사의 실상입니다. 이로써 한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킹메이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의 등장과 전국고 사건. 진나라 승상 이사는 초나라의 상치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자가 이사를 중요시 여기는 점은 이 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상체란 제후국 채나라가 처음 있었던 곳인데 왜 역사서는 초나라라고 기록했을까요? 이 모든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나라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채나라가 처음 있었던 곳은 황제국 은나라의 자리였고 이곳이 상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채나라가 초나라가 되었는지 또한 하체가 되었는지 모두 풀어봅시다. 진나라 승상 이사는 상체인 은나라의 수도였던 은주 출신으로 채나라가 초나라에게 망해 병합되었기 때문에 초나라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채나라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곳 남양의 채양현이 후체가 되며 남양을 당송이라고 합니다. 당송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출세하고자 하는 자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사는 공명을 구하고 원대한 뜻을 펼치기 위해 머나먼 길을 걸어 진으로 갔다. 당연히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진의 최고 실력자 상국 여부리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식객 노릇하는 곳으로 시작했다. 낭중지추 이사는 바로 여부리의 눈에 띄어 집사가 되었다. 그는 가끔씩 여부리의 집을 방문하는 어린 영정왕의 눈에 들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다. 영정이 마침내 이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사는 그에게 말할 기회를 노렸다. 여부리와 영정이 함께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논설을 펼 기회를 얻었다. 이사는 진목공대의 영광을 말하고는 그때 천하통일 이루지 못한 이유를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하늘의 도움이 없었음을 노렸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진이 천하통일할 시기가 왔다. 영정왕의 명민함이 목공의 그것을 뛰어넘는다고 축혀졌다. 이제 진이 통일대업에 나서지 않으면 영영 다시는 이런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진왕에게 유세했다. 아부 잘하는 것도 능력임을 이사는 보여주었습니다. 영정왕은 이사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여부리에게 부탁하며 이사를 궁으로 데려왔다. 그를 바로 장사 자리에 앉혔고 지금의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쯤 되는 자리로 권례의 문서를 수발하는 직위입니다. 왕명을 받듣고 문서를 관리하는 자리라 왕을 지척해서 모시게 되니 대화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이사는 쾌재의 승진을 거듭하며 영정은 이사를 계속 그의 곁에 두고 매사에 자문을 구했다. 이사는 이미 순식간에 대부의 반열에 올라 있게 되었다. 이사는 그동안 진의 전설적인 재상들이 내놓았던 훌륭한 책략들을 심사숙고하여 이를 더욱 세련되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방책을 구상한다. 드디어 이사는 천하통일 방책을 다시 내놓는다. 그것은 기왕의 연행책과 원교 근곤 책을 합친 고대 외교 안보 전략으로 그 위에 유세객들이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이간책과 매수책을 근간으로 한 설득과 협박 책략을 더한 것이었다. 그는 이 방법으로
가뜩이나 쇠약해진 육국을 뒤흔들고 정신 못 차리게 했다. 사실 그들 육국은 한두 나라를 제외하고는 이미 멸망의 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사의 책략은 그대로 먹혀 들어가서 천하통일은 눈앞에 밥상처럼 보였다. 영종은 이사를 더욱 평가하여 그를 외국인으로는 가장 높은 벼슬인 객경으로 승진시켰다. 이사의 초고속 승진은 이제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다. 영종왕은 그를 철저하게 신뢰했다. 그러나 다른 육국도 그대로 나라를 진에게 바칠 수는 없는 일, 그들 나라의 현자들도 자신의 나라를 위해 계책을 냈다. 그들은 무력으로 맞서거나 간첩을 보내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진의 역량을 약화시키려 했다. 그러던 중 경청동지할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존재도 희미한 한나라에서 일을 벌인다. 한나라 왕은 한의 최고 토목기술자 정국을 시켜 진나라에 들어가 거대한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대토목공사를 일으키게 한다. 이 인공수로를 정국의 이름을 따서 정국고라고 부른다. 정국은 워낙 유명한 토목기술자로 진에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일을 시킨다. 이 정국고는 워낙 규모가 크고 힘들어서 진나라의 예산이 물쓰듯 투입되었고 진의 재정이 흔들렸다. 정국은 기술자답게 이 일에 몰입되어 일을 추진하던 중에 우연히 그가 한나라에서 멸명을 받고 들어온 첩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진의 수구 세력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 악을 쓰며 외국 세력들을 몰아낼 것을 연일 상소를 올리며 영정을 압박하니 그도 하는 수 없이 진나라 내의 모든 외국 공무원들을 내보내는 축객령을 내린다. 물론 이사도 그에 포함되어 진을 떠나게 되었다. 이사로서는 잘 나가다가 진나라 수구 세력에 밀려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러나 천하의 이사가 아니었던가. 그의 위기관리 능력에 이때 빛을 발한다. 그는 망구에 빛나는 저 간축객사라는 상소문을 영종에게 올린다. 거대한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으며 깊은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왕은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물리치지 않아야 그 덕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제 왕께서 내리신 축객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 옛날 위대한 목공께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실 때 동방의 초나라로부터는 백리해를, 소용에서는 유여를 초청했고 또 송나라로부터는 건숙을 모셔왔고 비표와 공선지를 기용했습니다. 목공께서는 이 5명을 기용하여 천하의 패자로 군림하셨습니다. 둘째, 효공께서는 위나라의 상앙을 기용하여 풍속을 바꾸고 국가와 인민을 부강하게 만드는 편법을 실행하였습니다. 대적으로는 초위를 물리쳐 땅을 천리나 넓히셨고 진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셋째, 해왕께서는 장애의 계획을 받아들여서 육국의 합정책을 깨고 각국이 진에 복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양왕께서는 범죄를 기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원교 근건책으로 진의 위협을 이루셨습니다. 이 네 분의 국왕은 모두 외국의 객경을 기용하여 진에 공헌한 것입니다. 객경이 대체 진에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만약 네 분 국왕께서 축객령을 내리셨다면 진은 강대국이란 이름은커녕 아직도 변방의 오랑캐 나라로 근근히 연명하였을 것입니다. 넷째, 유능한 인재는 진주, 보물, 미녀, 좋은 말보다 더욱더 중요합니다. 왕께서 가지고 계시는 진주나 법의 따위는 모두 진나라에서 나지 않는 것들이며 미녀와 좋은 말 그리고 재물도 동방 여러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가져왔으면서 어째서 객경들은 내쫓으려 하십니까? 대왕께서는 이런 하찮은 물건들만 중시하고 객경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다른 나라의 힘만 키우고 진의 통일대업에는 불리할 것입니다. 이사의 명문 상소문을 읽은 영종왕은 즉시 축객령을 취소, 추방했던 객경들을 다시 진나라로 복직시키고 이사는 승진시켜 진나라의 정식 벼슬인 정의로 올렸다. 나아가 이사의 설득으로 전국을 사면하고 계속해서 전국거 건설을 지휘하여 10년 만에 마침내 진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리시설인 전국거를 완공해 내었다. 이사의 충언을 받아들인 영종왕의 소문은 온 천하에 퍼져서 천하의 인재들이 물밀듯이 진나라로 몰려들어오게 된다. 진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던 신시계천의 무대 파촉은 천하의 물레가 모이는 곳이로 이곳을 장악한 자가 천하를 장악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곳은 파촉의 산중으로 부도 한양과 장안을 통해 들어오는 물류를 이곳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인공수로를 건설했던 것으로 전국고 건설 현장이 바로 수양제의 대운하공사 현장과 일치했던 것입니다. 이사와 한비자, 역사 속 법가사상으로 유명한 분이 상왕과 한비자로, 한비는 이 법술이야말로 부국강병의 유일한 길이라고 한나라 왕에게 진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나라에는 벌써 천하통일을 지향하는 기기가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것이다. 그의 법술을 채용한 것은 진나라의 왕인 정이었다. 어느 날 정은 한비의 저작을 읽고 감탄했다. 그래서 저자를 만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사가 끼를 썼다. 진나라가 한나라를 공략하자 한나라는 한비를 사자로 보내 화친을 요청했다. 진나라 왕은 한비를 만났지만 그를 바로 등용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사는 옛날에 동문수학한 한비의 천재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동양되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 경계했다. 결국 그의 동료의 도움을 받아 한비를 참원에 오게 가두었다. 이사는 옥중에 독을 보내놓았고 한비는 어쩔 수 없이 그 독을 마셨다고 한다. 그 뒤 3년이 지나 한나라는 멸망했고 10년 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정은 스스로 시황제라 칭했다. 시황제의 정책은 모두 한비의 법가사상에서 따라 세워졌다. 한나라 멸망. 자, 드디어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위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씨의 손자는 주나라의 성으로 후손 중 진나라를 섬기면서 공을 세워 한모자가 한원에 봉해지면서 한이라는 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후국 한나라는 천부가 있었던 상당히 청주를 기반으로 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진나라에서 가장 가까웠던 곳이 한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조나라의 멸망. 한위조는 진나라에서부터 나왔고 그래서 이들을 삼진이라고 칭합니다. 기원전 229년 진나라의 대장 왕조는 진왕정의 명에 의해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공격하고 조나라의 마지막 군지인 조천을 생포하게 됩니다. 이때 태제였던 조가는 대땅으로 겨우 도망가서 왕을 칭했으나 7년 후인 222년에는 진나라의 공격으로 생포되었습니다. 이로써 조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라의 태자가 도망간 대나라는 평양이라고 했습니다. 조나라의 태자가 바로 흉노의 두만선우였습니다. 형가의 암살미소. 진나라의 함양 전국에 오색무지개의 왕기가 서린 기원전 227년의 어느 날 연나라로부터 귀한 사신 2명이 진나라의 왕 조정을 만나기 위해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의 사신을 극비리에 준비한 주인공은 연나라의 태자 단으로 그는 진나라의 볼모로 있다가 기원전 232년 극적으로 진나라를 탈출해서 꿈에도 그리웠던 연나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연나라는 주무왕의 이복동생인 소공성이 봉지를 받은 이래 800년 이상 나라를 전립해 왔던 것이나 근세 진나라의 천하를 압도하는 기세에 국가의 전립 위험을 느낀 태자단이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마지막 카드를 뽑은 것입니다. 연나라의 위치를 가름할 수 있는 황제가 조선의 연산군으로 연산 아래 환양에서 왕을 하던 연산왕을 온송 영평모를 기반으로 했던 진성대군 중정이 왕위를 찬탈하고 연산왕을 연산군으로 강등한 뒤에 교동에 유폐했던 것입니다. 연나라의 무대가 바로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연나라의 두 사신이 진왕 조정을 만나기 위해 귀한 선물을 들고 있었는데 그 하나가 연나라의 기름진 땅 독황의 지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번호기의 머리였던 것입니다. 번호기는 본래 진나라의 맹장이었으나 조나라의 공략 실패 이후 진나라의 강력한 군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 연나라로 피신한 이후 연나라 태자단의 수하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것으로 이 둘의 관계는 연나라 태자단이 진나라의 볼모로 있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때 진나라에 있었던 연나라 태자단을 번호기가 많은 도움을 주면서 돈독한 우정을 쌓았던 것입니다. 번호기의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진나라를 배반하는 신하들은 그 누구도 생존을 유지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이며 독황은 연나라의 가장 기름진 옥토로서 독황의 지도는 사실상 연나라의 항복과도 같은 굴복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기세와 권위가 넘치는 최강국 진나라의 전공으로 연나라의 주사인 형가는 번호기의 목이 들고 있는 보자기를, 부사 진무양은 독황의 지도를 들고 처절하게 차짓한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왕 암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진왕 조정에게 다가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표정은 각각 상반된 신호를 주고 있었습니다. 진무양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이며 진왕 조정의 호위문사의 위세와 암살 실패 이후의 죽음의 공포가 두려웠던 것일까? 아니면 같은 혈족의 살해에 대한 죄의식에 대한 미안함 때문일까? 진나라란 진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진무양이 바로 진나라 왕족의 동성으로 진무양에게는 진나라가 자신들 본성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무양과는 달리 형가의 표정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태연자약했던 것으로 진나라 왕 암살이라는 거사를 준비하기 위해 형가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창백한 표정에 몸이 굳어있는 부사 진무양으로부터 독황의 지도를 건네받은 주사 형가는 침착하게 한 발 한 발 조정과의 거리를 좁히며 다가서고 있었다. 조정의 앞에 무릎을 꿇은 형가는 두루마리 형태의 지도를 서서히 펼치고 있었고 진왕 조정은 차츰차츰 드러나는 독황의 지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거의 다 펼치는 순간 가장 안쪽에 숨겨져 있었던 비수가 살기를 발산하며 갑자기 진왕 조정의 눈앞에 나타났다. 이 비수는 극독약으로 수차례나 단검질한 과정을 거친 물건으로 피부에 스치기만 해도 독성이 스며들어 치명사명을 입히는 최고의 살인 무기로서 태자단이 거금을 들여 극비리에 구입한 소부인이다. 태연이 비수를 오른손에 움켜쥔 형가는 진왕 조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조정의 오른쪽 소매를 잡아 깊이 찌르는 순간 조정의 옷소매가 찢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어 찌르는 타이밍을 잃게 되고 진앙 조정은 도망가기 시작하였다. 본래 진나라의 법에 전궁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병기를 휴대할 수 없었으며 전궁 밖의 호위무사들은 진앙 조정의 명령이 없으면 전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으니 형가에게 일방적으로 쫓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전궁 안에서 오직 병기를 휴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진앙 조정으로 급박한 상황에도 허리에 찬 장검이 생각났던 것이다. 그런데 설상가상 이 급박한 상황에 칼이 칼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조정은 청운을 타고났나 보다. 약봉지를 들고 어전으로 들어오던 한나라의 후손 하무저가 형가를 발간하고는 손에 드는 약봉지를 신껏 던지니 형가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려 약봉지를 피하는 순간 조정에게 천금 같은 총각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다. 조정은 순간 허리와 연결된 칼집을 풀고 칼 손잡이를 두 손으로 신껏 움직이고 크게 허공에 휘두르니 칼집이 칼로부터 분리되었던 것이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이 되어 단검의 형가는 장검의 진앙 조정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살해되어 이렇듯 역사 속 형가 암살의 미수로 기록되게 되었던 것이다. 위나라 멸망. 위나라란 위윗 상국으로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이 상국이 됩니다. 진시황제의 진나라가 천하의 중심에 있었던 제후국 한위조의 삼진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초나라, 연나라, 제나라의 멸망 및 선비족과 망진자 호화 만리장성 봉선의식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